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에게 공유해주신 자료, 세종시뉴스닷컴 9월 2일자 기사인데요. 외국인 수도권 주택 실거주 없으면 구매 불가. 제목부터가 상당히 강력하죠. 아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나 외국인 투자 정책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소식이 왜 중요한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 갑자기 이런 규제가 나왔는지 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장이나 외국인 구매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사를 보니까요, 가장 큰 변화, 이게 정부가 서울 거의 전역, 그리고 인천의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강남, 용산 이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 정말 광범위한 지역이 포함된 겁니다. 이건 상당히 큰 정책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특히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절차상 큰 제약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럼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서류 하나 더 내는 그런 건가요? 그 이상입니다. 이게 상당히 강력한 건데요. 이제 이 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이요. 이걸 사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관할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 그럼 그 계약은 법적으로 그냥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요? 와, 이건 진짜 강력하네요. 실수로라도 허가를 빠뜨리면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요. 근데 그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핵심 조건이 나옵니다. 기사 제목에도 있었던 바로 그 실거주 의무인데요.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주택을 사는 목적이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목적,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개월 안에요. 4개월 안에 직접 이사를 들어가서 그 상태로 2년 동안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4개월 안에 입주해서 2년이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집을 사두고 그냥 비워두거나 아니면 사자마자 바로 임대를 주는 방식은 이제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야, 2년 실거주라.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네, 기사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택 취득가액, 그러니까 집값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최대 10%요?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다면 최대 1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정말 살 거 아니면 수도권이 집 살 생각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면 정말 크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라고 하던데 아파트나 빌라 말고 또 어떤 게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은 물론이고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까지 사실상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이 규제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실거주 의무까지 내걸면서 규제를 하는 걸까요? 갑자기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역시 그 핵심은 투기 수요 차단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판단으로는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혹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놓고 장기간 비워두는 행태나 혹은 투자 목적으로 사서 바로 임대를 놓는 이런 것들을 좀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만들려는 그런 목표와 연결되는 거죠. 투기 수요 차단. 그런데 단순히 거주 요건만 강화된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돈 문제, 그러니까 자금 출처 관련해서도 뭔가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주택 구매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전보다 훨씬 더 깐깐해집니다. 훨씬 깐깐해진다. 예를 들면 어떤 정보들을 더 내야 하나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에요.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해외 예금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뉘앙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 어떤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지 그 체류 자격 정보까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굉장히 높이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이렇게 강화되면 이게 그냥 부동산 거래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영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부동산 거래 자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요. 만약 제출된 자금 계획에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관련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죠. 이쪽으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FIU요? 금융정보분석원. 아, 그럼 이게 좀 더 큰 문제로, 국제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국 FIU가 외국의 FIU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만약 해외에서의 세금 회피, 이런 의도가 의심된다면 국세청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투명성 문제나 또 조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된 셈이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다각도로 촘촘하게 규제를 설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한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역시 데이터에 있댔죠. 기사에 관련 통계가 좀 나왔나요? 네, 기사에서 제시된 데이터가 이 정책 결정의 중요한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 건수로 보면요. 2022년에 한 4,500건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6,300건을 넘었고 2024년에는 거의 7,300건 가까이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심지어 올해, 그러니까 2025년은 7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벌써 4,400건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이 추세라면 작년 기록을 또 넘어설 거라는 예상이 나왔던 거죠. 아, 정말 꾸준히 늘고 있었군요. 혹시 어느 나라 국적의 외국인들이 주로 거래했는지 뭐 그런 정보도 있나요? 네, 국적별 통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전체 거래 외국인 중에서 중국 국적자가 약 7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미국 국적자로 한 14%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들 거래 중에서 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그러니까 대출 없이 일시불로 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분석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가주택을 현금으로요? 네. 이 점이 아무래도 이거 실수요보다는 투기 목적이 강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고가주택을 그것도 현금으로 사는 비율이 높다는 건 일반적인 실수요자의 구매 패턴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물론 모든 거래가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데이터는 단순한 거주 목적을 넘어서는 어떤 투자, 어쩌면 투기성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우려할 만한 지표로 본 거죠. 사실 이전에도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일부 지역에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건 좀 효과가 미미했던 걸까요? 네,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기존 제도가 일부 지역의 외국인 거래량을 단기적으로는 좀 줄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 전체나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등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험들이 이번에 규제 지역을 수도권의 주요 지역 대부분으로 대폭 확대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 풍선 효과 때문에 더 넓게 지정했다. 그런데 기사에서 오피스텔 같은 업무용 시설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는 오피스텔도 많지만 법적인 분류상으로는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규제는 명확하게 주택법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비주택 부동산은 일단 이번 규제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시장의 규제를 피한 자금이 이쪽,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다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에게만 좀 강력해 보이는 규제를 적용하면 혹시 뭐 차별 논란이라든지 국제적인 통상 마찰 같은 문제? 이런 건 없을까요?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공의 이익, 예를 들어 자국민의 주거 안정과 같은 목적을 위한 국내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같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군요. 우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아예 외국인 구매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고요.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게 더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런 국제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도 완전히 이례적이거나 유별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국내 자산인 주택시장을 관리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국제적인 정당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럼 이 규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일단 기사에 따르면요, 이번 조치는 우선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6년 8월 25일까지 유효한 거죠. 아, 1년 동안? 네.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제도를 연장할지 아니면 일부 조정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거네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좀 단호해 보이는데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실제 거주 목적의 구매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허가를 내주겠지만 만약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좀 심한 경우에는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등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한국 수도권 부동산 시장, 특히 외국인 투자 동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당신께는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이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 2년 실거주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금 출처 역시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 이게 이번 규제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계속 증가해왔다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 안정과 자국민 주거 보호라는 가치를 좀 더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놓은 상당히 적극적인 시장 개입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우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나 관련 정책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계신 당신께는 이번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걸까요? 아까 기사에서 주거용 건물은 모두 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 같은 업무용 시설은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점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과연 이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만을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 규제를 피한 자금이 이번에는 규제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시장으로 몰려가거나 혹은 아예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의 부동산 시장 또는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을까요? 이 새로운 규제가 앞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을 또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지 그 파급 효과를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